4장. 나르치스는 한동안 골드문트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치밀한 탐색을 시도했지만 비밀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골드문트를 일깨워주고 비밀이 드러날 만한 말을 끌어내려 애써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어 보였다. 골드문트가 자신의 출신이나 고향에 관해 얘기해 주어도 구체적으로 상이 잡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상은 아무런 형체도 없이 그림자처럼 희미하기만 했다. 다만 골드문트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셨거나 어쩌면 실종되었을지도 모를 어머니에 대한 남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골드문트에게 어머니란 그저 기억에도 희미한 이름일 뿐이었다. 사람의 영혼을 잘 읽어내는 나르치스는 이 친구가 자기 인생의 한 토막을 잃어버린 인간이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골드문트는 모종의 궁지에 몰리거나 무언가에 홀려서 지나온 삶의 어떤 부분을 망각하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저 캐묻는다거나 가르치려는 방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이 지나치게 이성의 힘을 믿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렇지만 두 친구를 묶어준 사랑과 둘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마냥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두 친구는 비록 각자의 본성이 너무나 다르긴 했지만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둘 사이에는 이성적인 말 외에도 점차 서로의 영혼과 미세한 신호로도 이해되는 말이 생겨났다. 그런 식으로 두 친구의 거처 사이에는 마차나 말을 탄 기사들이 달릴 수 있는 통행로 이외에 놀이를 할 수 있는 길이나 사이길, 몰래 숨어들 수 있는 길들도 수없이 생겨났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가 하면 연인들을 위한 오솔길도 있고 개나 고양이가 다니는 거의 눈에 안 띄는 길도 있었다.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골드문트의 상상력은 여러 갈래의 마법의 길을 거쳐 서서히 친구의 생각과 언어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르치스 역시 골드문트의 감성이나 태도를 상당 부분 말 없이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영혼과 영혼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가 사랑의 빛을 받으며 서서히 무르익어 갔으며 그런 뒤에야 비로소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기치 않게 두 친구는 대화다운 대화를 갖게 되었다. 수업이 없던 어느 날 도서실에서 이루어진 그 대화를 통해 두 친구는 그들 사이에 맺어진 우정의 가장 깊은 속내를 공감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두 친구는 점성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도원에서 점성술은 다루지도 않았을 뿐더러 금지되어 있었다. 나르치스는 점성술이란 수없이 다양한 인간들과 그들의 운명 및 사명의 질서와 체계를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자 골드문트가 끼어들었다. 너는 늘 다양성에 관해 말하곤 해. 나는 그런 어법이 너의 가장 독특한 속성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지. 너가 가령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점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나로서는 그 차이란 다른 게 아니라 차이점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너의 기묘한 집념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나르치스가 말했다. 바로 그거야. 핵심을 찌르는 말이야. 사실 너한테는 차이라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오직 차이만이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본성상 학자이고 내 소명은 학문이야. 그런데 학문이라는 것은 너의 말을 빌리자면 차이를 찾아내겠다는 집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지. 학문의 본질을 이보다 더 훌륭하게 정의하기도 힘들 거야. 나처럼 학문을 하는 사람한테는 다양성을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 학문이란 분류술이라고도 할 수 있지.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여타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 곧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거든. 골드문트가 말했다. 좋아. 어떤 사람은 농사꾼 신발을 신고 있으니 농사꾼이고 또 어떤 사람은 왕관을 쓰고 있으니 왕이라는 식이지. 물론 그런 것도 차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런 차이는 어린아이도 알아보잖아. 굳이 온갖 학문을 끌어댈 필요도 없지. 나르치스가 말했다. 그렇지만 농사꾼과 왕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면 어린아이는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지. 그것은 학문으로도 분간하지 못해. 과연 그럴까? 물론 학문이 어린아이보다 영리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건 인정해야겠군.
하지만 학문은 어린아이보다 참을성이 있어. 단지 가장 거칠게 드러나는 특징만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야. 골드문트가 말했다. 영리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야. 영리한 어린아이라면 눈매나 거동을 보고도 왕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단 말이야. 요컨대 너 같은 학자들은 오만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늘 우매하다고 여기거든. 온갖 학문을 끌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명할 수 있는데 말이야. 나르치스가 말했다. 너가 그 점을 통찰하기 시작해서 기뻐. 내가 너와 나 사이의 차이를 말할 때는 현명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도 곧 알아차리게 될 거야. 내가 말하려는 것은 너가 더 현명하다거나 어리석다는 것도 아니고 더 잘났다거나 못났다는 것도 아니야.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다만 너와 나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뿐이야. 골드문트가 말했다. 그건 쉽게 이해되지. 그런데 너는 어떤 특징들의 차이만이 아니라 곧잘 운명이나 소명의 차이까지도 말하거든. 그렇다면 어째서 너의 소명이 나와는 다르다는 거지?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처럼 수도원에서 일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잖아. 나와 똑같이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란 말이야. 우리 둘의 목표도 똑같아. 영원히 복된 삶을 찾는 거지. 우리의 소명 역시 똑같아. 하나님께 귀의하는 거야. 나르치스가 말했다. 그 말 잘했어. 교리 학습서에 따르면 물론 인간은 모두 똑같은 존재이지. 하지만 삶은 그런 게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애 제자와 예수를 배반한 또 다른 제자를 생각해 보자고. 두 제자의 소명은 똑같지 않잖아. 골드문트가 말했다. 나르치스, 너는 궤변론자야.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수 없어. 나르치스가 말을 받았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가까워질 수 없어. 골드문트가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르치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어. 마치 해와 달, 바다와 육지가 가까워질 수 없듯이 말이야. 이봐, 우리 두 사람은 해와 달, 바다와 육지처럼 떨어져 있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의 세계로 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식하는 거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존중해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서로가 대립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 골드문트는 상심하여 고개를 떨고 얻고 슬픈 표정이 되었다. 이었고 골드문트가 말했다. 너가 내 생각을 대부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니? 나르치스는 잠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다가 밝고도 단호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맞아, 그 때문이야, 골드문트. 너도 틀림없이 언젠가는 나의 이런 태도에 익숙해질 거야. 나는 너의 목소리의 어조, 너의 몸짓과 미소 하나하나까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내 말을 믿어줘. 그렇지만 너의 생각을 그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아. 나는 다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너의 본질적인 모습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너한테는 다른 재능이 많은데 어째서 유독 너의 생각이 주목받기를 바라는 거지? 골드문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 보라고. 너는 나를 애송이로 취급하고 있잖아. 그러나 나르치스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너의 생각 중에 어떤 부분은 정말 어린애 같다. 앞서 말했듯이 영리한 어린이가 반드시 학자보다 어리석다는 법은 없어.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학문에 관한 이야기에 끼어들려고 하면 학자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지. 골드문트가 격한 어조로 소리쳤다. 우리의 화제가 학문이 아닐 때도 너 나를 비웃잖아. 이를테면 내가 아무리 경건한 태도를 취하고 배움을 진척시키고자 애쓰고 수도사의 길을 가겠다고 소망해도 너는 언제나 그런 나를 유치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르치스는 정색을 하고 골드문트를 쳐다보았다. 너가 골드문트라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때면 나는 너를 진지하게 돼. 그런데 너가 늘 골드문트다운 것은 아니야. 제발 너가 순수하게 골드문트였으면 좋겠어. 너는 학자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란 말이야. 너보다 못한 제목도 얼마든지 학자나 수도사는 될 수 있어. 너는 나에 비해 학문이나 논리나 신앙이 형편없이 뒤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야. 문제는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한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야. 이 대화로 인해 골드문트는 기분이 상했고 심지어 마음의 상처까지 받으며 움츠러들었다. 그렇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골드문트 쪽에서 대화를 계속하자고 요구했다. 이번 대화에서 나르치스는
두 사람의 천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더 근사한 가설을 세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나르치스는 따뜻한 말씨로 이야기했다. 오늘은 골드문트가 자신의 말을 이전보다 열린 자세로 헌연히 받아들인다고 느꼈기에 이제 골드문트를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러한 성공에 우쭐해진 나르치스는 원래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었으며 자제심을 잃고 스스로의 말에 도취되었다. 나르치스가 말했다. 자, 보라고. 내가 너보다 나은 점이라곤 단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말짱하게 깨어있는데 너는 반쯤 졸고 있거나 때로는 완전히 잠을 자고 있단 말이야. 내가 깨어있다고 일컫는 사람이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 즉 자신의 가장 내면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열이나 충동 혹은 약점까지도 인식하고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야. 너가 나를 만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면 바로 그런 태도를 배운다는 것이겠지. 골드문트 너한테는 정신과 본능, 의식과 꿈의 세계가 매우 복잡하게 뒤섞여 있어. 너는 어린 시절을 잊어버렸지만 너의 영혼의 깊은 바닥에는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갈망이 꿈틀대고 있지. 너는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말했다시피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강해. 그런 면에서는 너보다 우월하고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하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너가 나보다 더 우월해. 아니, 스스로 너 자신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나보다 우월해질 거야. 골드문트는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다 자기가 어린 시절을 잊어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치 화살이라도 맞은 듯이 움찔했다. 나르치스는 이야기를 할 때면 흔히 한참씩 눈을 감고 있거나 자기 앞쪽만 응시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골드문트가 깜짝 놀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골드문트의 안면에 일순간 경련이 일고 어두운 그늘이 지기 시작하는 것을 그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다. 우월하다니 내가 너보다. 골드문트는 말을 더듬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마비 증세에 걸린 환자처럼 입이 떼어지지 않았다. 물론이지. 나르치스가 말을 이었다. 너 같은 기질의 사람들, 그러니까 강렬하고도 섬세한 감정을 지녀서 영혼으로 느낄 줄 아는 몽상가나 시인들, 혹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같은 정신적 인간보다는 거의 예외 없이 더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모성의 풍요로움을 타고난 존재들이야. 그들의 삶은 충만하고 사랑의 힘과 체험의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들이지. 그 반면 우리 같은 정신적 인간들은 너 같은 사람들을 곧잘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충만한 삶을 전혀 모르고 메마른 삶을 살게 마련이야. 과일의 단물처럼 넘쳐 흐르는 삶의 풍요로움, 사랑의 정원과 예술의 땅은 바로 너희들의 것이지. 너희들의 고향이 대지라면 우리의 고향은 이념이야. 너희들이 감각의 세계에 익살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진공 상태의 대기에서 질식할 위험에 처해 있지. 너는 예술가고 나는 사상가야. 너가 어머니의 품에 잠들어 있다면 나는 황야에서 깨어있는 셈이지. 나에겐 태양이 비치지만 너에겐 달과 별이 비치고 너가 소녀를 그리워한다면 나는 소년을 그리워해. 골드문트는 눈을 크게 뜬 채 나르치스가 마치 연설가처럼 자기 도취에 빠져들어 이야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르치스의 말 가운데 상당수는 마치 비수처럼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말았다. 나르치스가 그것을 알아채고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묻자 하얗게 질린 골드문트는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젠가 너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지? 너도 기억날 거야.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러면 아마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 거야. 그런 내 모습을 너가 지켜보는 것도 용서하기 힘들 테고. 이 자리를 어서 떠나줘. 제발 나를 혼자 있게 해줘. 너는 나한테 끔찍한 말들을 했어. 나르치스는 몹시 당혹스러웠다. 그는 스스로의 말에 말려들고 말았다. 그는 평소보다 더 멋지게 말했다고 느꼈다. 그런데 자신의 말 가운데 어떤 부분이 친구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어느 대목에선가 급소를 건드린 게 분명했다. 이런 순간에 친구를 홀로 내버려둘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르치스는 잠시 주저했지만 골드문트의 이마에 잡힌 주름은 어서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뒤숭숭한 심경으로 나르치스는 친구가 혼자 있을 수 있도록 황급히 자리를 떴다. 골드문트에게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골드문트 영혼에 형성된 과도한 긴장이 눈물로 터져 나오지도 않았다. 그는 마음속 깊이 절망적인 상처를 입은 느낌이었다. 친구가 갑자기 칼을 들이대어 가슴 한가운데를 찌른 것만 같았다. 멍하니 서 있는 골드문트는 숨쉬기조차 힘이 들었다. 금방 숨이 넘어갈 듯 가슴이 죄어왔으며 얼굴은 납처럼 창백해졌고 양손은 완전히 마비된 것 같았다. 한때의 비참한 심경이 되살아났다. 이번에는 다만 그 정도가 좀 더 심할 뿐이었다. 이번에도 목을 조르듯이 속이 갑갑했고 무언가 끔찍스러운 것,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아야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훌쩍거려 본들 비참한 심경을 견뎠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어찌 된 일인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누가 그를 죽이기라도 한단 말인가? 아니면 그가 누구를 죽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 끔찍한 말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골드문트는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마치 독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는 몸속 깊숙이 감염된 치명적인 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안간힘을 썼다. 헤엄이라도 치듯이 허우적거리며 방 밖으로 뛰쳐나온 그는 자기도 모르게 수도원에서 가장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도망쳤다. 복도와 청계를 지나 트인 곳에 다다르자 그제야 겨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는 수도원에서 가장 으슥한 안식처인 안뜰의 회랑으로 들어섰다. 두어 개의 푸른 화단을 지나는 동안 맑은 하늘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서늘하다 못해 냉랭한 지하실 공기를 가르며 달콤한 장미향기가 은근히 번져왔다. 한편 이 시각에 나르치스는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이미 오래전부터 결행하기로 마음먹어온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친구를 홀리고 있는 악마의 이름을 호출하고 자기 면전에 불러냈다. 악마 입에서는 골드문트의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건드리는 말이 미칠 듯이 고통스럽게 새어나왔다. 나르치스는 한참 동안 수도원 곳곳을 쏘다니며 친구를 찾았지만 친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골드문트는 육중한 돌로 지어진 둥근 천장 아래쪽에 서 있었다. 그 천장은 복도에서 시작하여 조그만 십자형 정원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천장을 떠받치는 둥근 기둥마다 세 개씩의 짐승머리 형상이 눈을 번득이고 있었다. 돌에 조각된 개 또는 이리 모양의 그 형상들은 눈을 부라리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전율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서 상처가 쑤셔왔다. 빛을 찾아가는 길, 이성을 찾아가는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죽을 것만 같은 불안이 그의 목과 오장을 옥죄어왔다. 그는 세 마리의 짐승머리가 조각된 기둥의 꼭대기 쪽을 무심코 올려다 보았다. 그러자 세 마리의 사나운 짐승들이 마치 그의 내장 속에 들어앉아 눈을 부라리며 지저대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죽고 말 거야. 그는 공포에 휩싸이며 그렇게 느꼈다. 그러고는 금방 불안에 몸을 떨며 생각했다.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구나. 저 짐승들의 아가리에 잡아먹힐 테지. 그는 경련을 일으키며 둥근 기둥의 발치에 주저앉았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완전히 맥이 풀렸다. 고개가 스르르 기울면서 그는 바라던 대로 자신의 존재가 아득히 사라지는 듯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다니엘 수도원장은 오늘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중년의 수도사 둘이 오늘 그를 찾아와서는 까마득히 오래전부터 서로 간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하찮은 시비거리를 다시 끄집어냈다. 격앙된 의도로 서로를 헐뜯으며 말다툼을 벌였던 것이다. 수도원장은 두 사람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자 경고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엄격하게 두 사람의 직위를 박탈하고 각자에게 상당히 무거운 벌칙을 부과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조처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는 작은 예배당의 기도실로 들어가 기도를 드렸지만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러고는 거하게 실려오는 장미향기에 이끌려 잠시 숨을 돌릴 요량으로 회랑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그는 생도 골드문트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평소에는 너무나 싱싱하게 아름다운 이 젊은이의 얼굴이
빛을 잃고 초췌해진 모습에 깜짝 놀라며 골드문트를 슬프게 바라보았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니 오늘은 일진이 좋지 않았다. 그는 젊은이를 이렇게 세워버려 했지만 몸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를 떴다. 그러고는 젊은 수도사 둘을 불러 골드문트를 부축하여 옮기게 하고서 다시 의술에 능한 안젤름 신부를 보냈다. 아울러 나르치스를 찾아오게 했다. 나르치스는 금방 그의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자네도 알고 있었나?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골드문트 말인가요? 예, 원장님. 골드문트가 아프다고도 하고 사고를 당한 것 같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친구를 옮겨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래. 회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지. 대체 거기에 무슨 볼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기절을 했더군. 느낌이 석연치 않아. 내 생각에는 자네가 틀림없이 이 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 관계는 없더라도 무언가를 알고는 있을 거야. 그 친구는 자네의 단짝이니까.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걸세. 말해보게나. 나르치스는 언제나 그렇듯이 절제된 태도와 의조로 오늘 골드문트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보고하고 오늘의 대화가 놀랍게도 이 친구에게 얼마나 격렬한 동요를 일으켰는가를 설명했다. 수도 원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언짢은 내색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 참 묘한 대화로군 그래? 그는 마음의 평정을 지키려고 애썼다. 자네가 얘기하는 대화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간섭하는 것이라 해도 무방할 그런 내용이야. 말하자면 영적 보호자와 나누는 대화라 할 수 있지. 그런데 자네는 골드문트 영적 보호자가 아니잖아? 자네는 아직 영적 보호자가 될 자격도 없어. 아직 사제 서품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영적 보호자나 다룰 수 있을 그런 문제에 대해 좋은 자의 입장에서 생도와 이야기하는 일이 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그 결과 보다시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나르치스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의조로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신부님. 골드문트가 격심한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다소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가 골드문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자네의 행동이야. 어떤 동기에서 자네는 골드문트와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나? 아시다시피 골드문트는 저희 친구입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고 그 친구를 특별히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께서는 그 친구를 대하는 저희 태도가 마치 영적 보호자 같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도 주제넘게 성직자의 군의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수도 원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바로 그것이 자네의 특기라는 것은 나도 알아. 자네의 역량으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 그리라고 믿어. 그렇지만 대체 골드문트가 무슨 병에라도 걸렸단 말인가? 그 친구한테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도 있는가 말일세. 그 친구가 허약 체질인가? 불면증에 시달리기라도 하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건가?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오늘까지도 건강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다른 데가 아프단 말인가? 물론입니다. 그 친구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친구는 성적인 충동과의 싸움이 막 시작되는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건 나도 안 해. 17살이던가? 18입니다. 18살이라. 좋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나이지. 하지만 그런 갈등은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자연스러운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마음의 병을 앓는다고 할 수는 없지. 물론입니다. 신부님, 그 친구가 아프다는 것은 단지 그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골드문트는 일찍부터 마음의 병을 알아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 그 친구에겐 성적인 갈등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친구는 자신의 과거 중 일부분을 잊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부분을 잊어버렸다는 말인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결부된 모든 기억도 함께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만 병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골드문트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의었다는 사실 말고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그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재능을 대부분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것도 분명합니다. 이 친구가 아버지에 관해 얘기하는 내용으로 판단할 때 아버지 되는 분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풍부한 재능을 가진 개성적인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서 알아낸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암시를 토대로 추론해 본 것입니다. 수도 원장은 애초에는 노인다운 지혜와 높은 안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습게 여겼고 또 이 모든 문제를 성가시고 신경이 쓰이는 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심사숙고하기 시작했다. 그는 골드문트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았다. 그의 기억으로 골드문트의 아버지는 어딘지 모르게 속이 뒤틀려 있고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제 수도 원장은 기억을 더듬어 당시 골드문트의 아버지가 부인에 관해 털어놓은 몇 마디 말도 불현듯 다시 떠올렸다. 그는 부인이 자기한테 수모를 주고는 자기 곁에서 달아났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귀여운 아들한테서 어머니의 기억을 지우고 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모종의 부도덕한 기질을 억누르기 위해 애썼다고 했다. 그의 뜻은 성공을 거두어 이 아이는 기꺼이 어머니가 못다한 속죄를 위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수도 원장은 나르치스가 오늘처럼 밉게 보인 적도 없었다. 그렇지만 이 사색가의 추론은 얼마나 훌륭한가. 이 친구는 정말로 골드문트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오늘 벌어진 일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문을 받자 나르치스는 이렇게 답했다. 오늘 골드문트를 덮친 격렬한 충격은 저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친구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으며 어린 시절과 더불어 어머니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제가 한 말 중에 어떤 부분이 그에게 충격을 주어서 암흑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래전부터 맞서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암흑 말입니다. 그 친구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나는 알아보겠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저를 멀거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너는 잠을 자고 있다. 정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깨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면담이 끝났다. 나르치스는 질책은 받지 않았지만 당분간 환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는 사이에 안젤렘 신부는 기절한 골드문트를 침대에 눕히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충격요법을 써서 정신이 들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았다. 젊은이의 상태가 너무 나빠 보였던 것이다. 주름진 얼굴의 선량해 보이는 이 노인은 따뜻한 눈길로 젊은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우선 맥박을 짚어보고 심장 박동을 들어보았다. 그는 이 친구가 무언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애기 괭이밥을 한 움큼 뜯어먹었거나 무언가 엉뚱한 것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애기 괭이밥은 괭이밥과에 속하는 단연생 풀입니다. 혓바닥은 볼 수가 없었다. 안젤렘 신부는 골드문트를 좋아했다. 그러나 조숙하고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선생이 된 그의 친구 나르치스는 견딜 수 없이 못마땅했다.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만 것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나르치스가 연루되어 있는 게 틀림없었다. 골드문트는 자연의 축복으로 태어난 듯 너무나 싱싱하고 눈이 맑은 소년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 사랑스러운 소년이 하필이면 그 오만한 선생 녀석한테 마음을 터놓은 것일까? 이 허황한 의학 선생한테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무엇보다도 휘라브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한참이 지나자 문이 열리고 수도 원장이 들어왔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안젤렘 신부는 마냥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기절한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젊고 천진무구한 얼굴인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무언가 도와줘야 할 것만 같은데 어쩌면 그건 불가능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확실히 대장염 때문일 공산이 컸다. 꿀을 탄 붉은 포도주나 대황은 대소변 장애, 신열, 헛소리 등에 잘 듣는 약초입니다. 대황 같은 처방이면 들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파리할 정도로 창백하고 시러죽은 얼굴을 들여다볼수록 그는 대장염보다 더 우려되는 다른 쪽으로 의심이 갔다. 안젤렘 신부는 노련한 의사였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동안 그는 무엇인가에 홀린 환자들을 여러 번 보아왔다. 하지만 그런 혐의는
혼잣말로도 발설하기가 꺼려졌기에 좀 더 기다리며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소년이 정말로 귀신에 씌었다면 범인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다. 그 범인은 따끔한 맛을 봐야 할 것이다. 수도원장이 가까이 다가와서 환자를 살펴보더니 한쪽 눈꺼풀을 살짝 들춰보았다. 깨워도 되겠습니까? 수도원장이 물었다.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장은 건강합니다. 아무도 이 아이 곁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위중한 상태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처도 전혀 없고 맞거나 넘어진 흔적도 없습니다. 기절한 상태인데 아마 대장염인 듯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정신을 잃게 되지요. 중독되었으면 고열이 있게 마련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시 깨어나서 기운을 차릴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혹시 심한 충격을 받지는 않았나요? 혹시 부고라도 들었습니까? 심하게 다투었거나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선생님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한밤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노인은 자리를 뜨기 전에 한 번 더 환자를 굽어보았다. 아이의 아버지가 생각났으며 이 아름답고 쾌활한 금발의 소년이 자기한테 맡겨지던 날이 생각났다. 그리고 모두 어떻게 이 소년을 금방 좋아하게 되었던가를 떠올렸다. 수도원장 자신도 이 소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었다. 확실히 나르치스의 말이 옳았다. 이 소년에게서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구석이라고는 주어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아, 어딜 가도 근심 걱정이 태산이로구나. 우리 인간의 행동은 얼마나 부족한가. 혹시 내가 이 불쌍한 소년을 소홀히 보살폈던가? 고의 신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 수도원에서 이 생도에 대해 아무도 나르치스만큼 소상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대체 정상일까? 아직 수련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가 대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단 말인가? 그 친구는 아직 수도사도 아니고 사제 서품도 받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그 친구의 모든 생각이나 직관에는 왠지 기분 나쁜 우월감이나 심지어 적이 같은 것이 배어있지 않은가? 어쩌면 나르치스도 오래전부터 잘못된 일을 당해왔을지 누가 알겠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태도의 이면에 사악한 마음을 감추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이단일지도? 어떻든 이 두 젊은이한테 닥쳐올 모든 문제에 대해 수도원장은 책임감을 느꼈다. 골드문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벌써 날이 어두웠다.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서 텅 빈 느낌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여기가 어딘지는 알 수 없었다. 어딘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여기가 어디든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로 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어디에서 온 것일까? 대체 어떤 낯선 체험을 겪었던 것일까? 그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딘선가 왔다. 무언가를 보았던 기억이 났다. 아주 특별한 것, 장엄한 것, 두려우면서도 잊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보았었다. 그런데 그는 그게 무엇인가를 잊어버렸다. 어디서 벌어진 일일까? 너무나 거대하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신성한 그 무엇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다시 사라졌건만 그게 무엇인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늘 무엇인가가 터져나왔다. 분명히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어지럽게 뒤엉킨 형상들이 엎치락 뒤치락 요동치며 떠올랐다. 개의 머리들이 보였다. 세 마리였다. 장미 향기도 맡았다. 아, 그때는 얼마나 슬펐던가. 그는 눈을 감았다. 얼마나 끔찍스럽게 슬펐던가. 그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는 다시 깨어났다. 여전히 잽싸게 따라가는 꿈의 세계가 아련히 가물거리는 와중에 다시 어떤 형상이 보였다. 그러자 고통스러운 욕망을 느낄 때처럼 다시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는 보았다. 보면서 서서히 의식이 돌아왔다. 그녀가 보였다. 환하게 빛나는 그녀의 커다란 존재. 입가에는 한박꽃처럼 웃음이 피어오르고 머리칼은 눈이 부셨다. 어머니였다. 동시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너는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어. 이건 대체 누구의 목소리일까? 귀를 기울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나르치스였다. 나르치스? 바로 다음 순간 몸을 한번 뒤척이면서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이제 생각이 났다. 또렷이 알 수 있었다. 아, 어머니였다. 산더미처럼 쌓였던 망각의 덮개가 그쳤다. 망망대해 같은 망각의 바다가 갈라졌다. 잃어버렸던 어머니가 파랗게 빛나는 위어머니 시선으로 다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할 수 없이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침상 곁의 안락의자에서 살짝 졸음에 빠져있던 안젤름 신부가 눈을 떴다. 환자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려왔다. 숨소리도 들렸다. 그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누구 계세요? 골드문트가 물었다. 나일세, 걱정하지 말게나 불을 켜주지. 신부는 등에 불을 붙였다. 그의 주름지고 선량해 보이는 얼굴에 불빛이 어렸다. 제가 정말 아픈 건가요? 소년이 물었다. 자넨 기절을 했더랬지. 어디 손을 내밀어 보게. 맥을 짚어 볼 테니까. 기분이 어떤가? 좋아요, 안젤름 신부님.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픈 데는 없어요. 그저 피곤할 뿐이에요. 물론 피곤할 테지. 곧 다시 잠이 올 거야. 먼저 따끈한 포도주를 한 모금 들게나. 여기 준비되어 있네. 젊은이, 우리의 우애를 위해 한 잔씩 하자고. 신부는 꿀을 탄 붉은 포도주를 작은 잔에 조심스럽게 따르더니 뜨거운 물그릇에 담갔다. 우리 둘 다 한참 동안이나 잠을 잤군 그래? 의사 신부는 너틀 웃음을 웃었다. 자네는 내가 기분도 낼 줄 모르는 공생원 의사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인간일세. 어디 이 멋진 술을 좀 마셔보자고. 이렇게 한밤중에 몰래 하는 조촐한 술자리보다 신나는 것은 없지. 자, 건배. 골드문트는 웃으며 잔을 부딪히고는 맛을 보았다. 계피와 말린 페랭이 꽃을 향로로 첨가하고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이런 따끈한 포도주는 생전 처음 마셔보았다. 언젠가 아팠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는 나르치스가 자기를 돌보아 주었다. 이번에는 자기를 좋아하는 안젤름 신부님이 돌봐준 것이다. 기분이 무척 좋았다. 한밤중에 희미한 등불 아래 누워서 나이든 신부님과 달콤하고 따끈한 포도주 잔을 기울인다는 것이 너무나 아늑하고도 신기한 느낌이 들었다. 배가 아픈가? 노인이 물었다. 아닙니다. 그래? 골드문트, 자네가 틀림없이 대장님에 걸렸다고 생각했지. 그렇다면 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군. 어디 혓바닥을 좀 보여주게. 정말 괜찮은데 이 늙은이가 또 잘못 짚었군. 아침까지 얌전하게 누워있으면 다시 와서 진찰하겠네. 그런데 포도주잔은 벌써 비웠나? 그렇지. 자네 입에 잘 맞을 거야. 어디 아직 더 남아있나 볼까? 각자 반잔씩은 좋게 더 마실 수 있겠구먼. 정직하게 나눈다면 말이야. 그런데 자넨 정말 우리를 놀라게 했어. 골드문트. 회랑에 마치 아이 송장처럼 뻗어 있었지 뭔가. 정말 배는 아프지 않은가? 그들은 웃으면서 남아있던 환자용 포도주를 공평하게 나누어 마셨다. 신부는 농담을 곧잘 했고 골드문트는 다시 눈에 생기를 띠며 고맙고도 흥겨운 마음으로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서 노인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자리를 떴다. 골드문트는 그러고도 잠시 뜬 눈으로 누워있었다. 다시금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형상들이 떠오르고 친구가 한 말들이 불꽃처럼 가물거리며 피어올랐다. 그리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금발의 여인이 어머니가 그의 영혼에 나타났다. 어머니의 모습은 뜨거운 바람처럼 그를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생기와 따스함과 다정함과 은밀한 경고를 실은 구름처럼. 아, 어머니, 제가 당신을 잊다니. 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